네, 어느덧 저희 포럼이 10차 포럼까지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출범을 할 때는 좀 우려도 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어떤 문화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예술진흥과 관련된 의견들을 모으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의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포럼에 대한 소개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들은 좀 대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10차 포럼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다 보셨고 또 보고도 싶었을 저희 그 박범계 국회의원 우리 서구 의리입니다. 최고 국회의원님 모시고 혁신성장과 스타트업 특히 문화산업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특히 대전의 지역 안에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할 건지에 대한 오늘 토크 콘서트의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포럼을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양재필 공동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 길에서 또 와주신 박승희 원장님 감사드리고 이상국 국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끝난 이후에 또 우리 공주대학교 이철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끝난 이후에 식사를 겸한 그런 시간대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특히 박범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대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그럴까요? 예. 일단 인사를 드리는 건 서서 하고. 네, 우리 대전 문화정책 포럼, 네, 우리 이희성 대표님, 또 양재필 대표님이 어디 안 계신가요? 예, 네, 아까 인사드렸는데 두 공동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반갑고요. 이런 좋은 포럼에 초청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 강의는 꽤 잡법, 제가 스스로 저를 자랑치 하면 꽤 유명한 강의입니다. 전국에 이제 제가 강의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내일 모레는 이제 전주에 지금 강의로 되어 있는데 버전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참 그 두 분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저 법무부에 그 두 분.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적폐청산 강의 버전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적폐청산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혁신성장.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버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분권. 우리가 수도권 서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도 똑같이 고르게 잘 살자 하는 그런 지방분권 강의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혁신성장 버전을 가져왔는데 우리 대표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전의 문화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당연히 그 산업이 키워지면 그 산업을 구성하는 사람들, 일자리죠. 일자리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낼 거냐. 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먼저 부자원 대표님은 여기 비노 클래식 대표이시고 제가 한 몇 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안나하고 잘 버티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홀을 클래식홀이죠. 이런 걸 유지해 주신다는 게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편하게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부자홍 대표님 같은 분, 또 우리 이희성 교수님, 또 양 대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문화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럼이 문화예술 정책 포럼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만 일단 들은 의문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의문 들었어요. 그분들 가셨나요? 안 가셨으면 같이 들어도 좋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탁 들은 느낌이 이 포럼은 이제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돈을 좀 더 내고. 근데 저 세 분 선생님들 연주 수준이 꽤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을 모셨는데 돈을 얼마 들였을까? 예, 이게 아주 저급한 생각이긴 하지만 돈을 얼마 들였을까? 저분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살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솔직한 얘기로. 또 하나는 저분들은 틀림없이 집이 부자일 거야. 그래서 특별히 뭐 자신의 이 공연 연주를 통해서 뭐 반대급부, 그러니까 출연료 그걸 아주 상업적으로 안 받아도 자기가 익히고 대학 때 익히고 지금까지 익혀왔던 자신의 소질을 장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낙으로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되게 부자라 그냥 뭐 용돈 많이 타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의문들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네, 바로 이제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문화예술 산업이라는 건 딱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고려조에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가장 우리 국보죠. 세계적인 정말 대문화 역작이 나온 게 사실은 몽고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 강화도로 이렇게 임금이 피난 가고 뭐 그럴 때 탄압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문화는 가난한 거와 뭐 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가난 속에서 빈곤함 속에서 싹 트는 게 문화다. 좀 나쁜 소리 하면 이게 개떡 같은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곱창을 쥐어 짜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대단히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고통과 고민과 번뇌를 상징하니까 문화예술로서는 그런 파트에서는 꽤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에 치유를 받아가지고 온 백성이 다 고통을 겪고 임금이 막 당장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팔만대장경을 조각을 해내가는 그 공예인들, 즉 장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작이 만들어지긴 하죠. 그런데 많은 그 팔만대장경을 보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또 그 고뇌가 승화된 그 창작물에 감동을 하지만 문화예술이 늘 항상 고통만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반영하는 것이 이제 문화예술인데 그래서 배고픔은 지금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구자원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이요.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뭐 그냥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까 후배들이잖아요. 네, 저도 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악기 제작을 이제 전공하고 바꿨는데 왜 이렇게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배워보고 싶을까?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늘 집이 부유하고 늘 잘 살고 좀 여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편견이거든요. 근데 예술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예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1년에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술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을 동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아까 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떠오르는 게 안타깝게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렇죠. 예. 저는 문화예술 하면 사람이 떠오르는데 정명훈 선생, 지휘자 또는 방탄소년단 뭐 이런 정도예요. 요즘에 K-팝, 세계적인 한류와 관련해서 K-팝이 확 떴잖아요. 떴는데 반대로 그 K-팝의 일부 그룹들의 지금 비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버닝썬, 불타는 태양,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문화산업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팝으로 대변되는 이 한국의 대표적인 방탄소년단이야 이제 지금 막 뜨는 그룹인데 이것은 누가 키웠냐? 자본, 상당한 거대 자본들이 키웠죠. 그죠? 아주 큰 기획사, 유명한 기획사들이 아주 기획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고 그것이 이렇게 성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그 문화산업이라는 게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닌 거죠. 대전에서 지금 우리가 방탄소년단과 같은 정명훈 선생과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아니면 툭 하고 하늘에서 떨어질 때까지 그럼 대전의 문화예술 산업을 그냥 기다릴 거냐?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세계 최고의 연주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대표하는 그 연주자 예술가를 키워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차피 경쟁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산업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수준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예술하고 관계없지만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못하는 거지만 무슨 뭐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 수준은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박범계라는 정치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박자도 약간 틀리고 음정도 좀 틀리지만 그거 들을만한데 그거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 그래가지고 제 팬이 정치인 박범계의 지향, 정치적 코드와 관련 없이 제가 하는 문화적 재능을 즐기는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산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 최고 수준의 공연, 최고 수준의 문화 예술만을 생각한 산업은 이미 틀린 거거든요. 실현 가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언제나 정명훈 같은 지휘자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업으로서의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모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 제가 모르는 거지만 대충 제가 어느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리스트입니다.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순위 변동은 안에 있지만 전체적인 리스트는 단 한 개 기업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100대 기업이라는 저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거 뭐라 하냐면 기존 기업들의 강고한 스크럼 정글이 이미 생겨났고 그 안에서 신규 기업이 이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제 아들 자랑을 좀 하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저처럼 판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아빠의 노후를 좀 잘 보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대학 의류학과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에요. 벌써 여기 귀걸이에 구멍을 몇 개씩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한테 더 기대를 많이 해요. 왜? 이 녀석이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의 노후를 보살펴주는 건 모르지만 패션 디자이너니까 조금만 성공하면 외국을 많이 여행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이런 그 지점도 내고 그러면 아빠가 엄마랑 손잡고 70대 이후에 걔를 핑계 삼아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판사가 되려고 하는 그놈보다는 둘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그놈에게 더 애정이 가요. 예. 그런데 그 녀석한테 그런 애정이 가지만 걔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얘는 패션 디자이너인 동시에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요. 글로벌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둘째 아들 박상아가 세계적인 이태리, 프랑스, 이런 오스트리아, 하여튼 영국 이런 세계적인 패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나라의 유수한 기업가들과 경쟁하면서 과연 얘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일단 지가 키울 수 있을까? 경쟁력이라는 게 뭐지? 아빠가 막 후원한다. 아빠가 유명한 정치인이 돼서 내 친구보다 더 세지고 이렇게 해서 해준다 그러면 그거 다 갑질이라고 그거 아주 내부자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큐에 가잖아요. 이런 정치인들. 예, 그것도 못해요. 예, 지 혼자 커야 되는데 한국의 문화예술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경쟁력이 과연 이태리, 프랑스와 견줄만 하냐?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우리 이성 교수님 아시다시피 택도 없어요. 지는 꿈이 크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국내에서 성공해야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않겠어요? 국내에서 성공할까? 만약 우리 상아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멋진 그런 무슨 의류 패션과 관련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걔가 그걸로 불티나게 팔려야지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얘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 설계를 대기업이 훔쳐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걸 뭐라고 그래? 기술 탈취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디어는 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보호가 됐지만 이 머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특허라는 형식으로 여기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특허청의 심사에서 등록을 받는 순간 공시가 돼 있어요. 알려져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자본력이 있고 거대한 조직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걸 도용해서 씁니다. 그럼 그걸 기술 탈취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요.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건죠. 근데 그 소송을 빨리 해줍니까? 엿가락 늘어지듯이 3년 5년 걸려요. 그러면 소송 비용 엄청 들어가죠. 우리 아들이 아빠가 떼부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아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주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아이디어에서 지금 탈취를 받아가지고 침해를 받아가지고 뺏겼어. 그래서 저기서 막 만들어내. 시장이 쫙 그 제품 우리 아들이 기가 막힌 티셔츠를 고안해가지고 냈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이미 제품화해가지고 시장에 쫙 깔려. 그래서 그걸 침해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이 소송을 제기해. 3년 뒤에 천신만고 끝에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기질 못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법률 지원을 받잖아요. 변호사들, 로펌, 그죠? 우리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빠 백밖에 없는데 아빠가 빼고는 지금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야. 이길 수도 없지만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에 재판이 끝난 그 순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낡은 아이디어가 돼요. 그죠?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티셔츠가 다시 고안돼서 팔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에서 그 훔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다 유혹의 손길을 내리는 겁니다. 원래 그 아이디어는 세계적으로 쫙 펼쳐나가면 1조를 벌 수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마. 내가 한 10억에 사줄게. 타협을 하고 눈물을 모으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 탈취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삼형 기계라는 아주 세계적인 실린더 업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국회에서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훔칩니다. 그 실린더 제작 기술을 어떻게 훔치느냐? 그 삼형 기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납품을 하면 그게 세계적인 우리나라 조선 1위를 다시 탈환했죠. 세계적인 선박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사를 갖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실린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조선에 이제 배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납품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 프로포즈를 하면 이제 현대 뺍시다. 아무튼 그 중공업이 그럼 네가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지 그걸 기술 사양을 다 보내봐라. 그래서 자세한 자기 기술 사양을 보냅니다. 뺏기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현대를 빼고 중공업이 말이죠. 딱 그 프로포즈란 삼형기계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단가가 싼 그 도면을 주면서 단가가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형기계 대표가 대전 둔산경찰서하고 뭐 등등 이렇게 또 공정위에 고발을 해요. 근데 둔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니까 그 대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봐도 조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라고 무슨 곡절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곡절이 있을까요? 그거는 틀림없이 힘이 세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죠? 권력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산자 위에 그 분이 나왔어요. 삼형기계 대표가. 그래서 제가 그냥 현대중공업 측 사람을 그냥 무섭게 내가 다뤘더니만 둘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랬더니만 그 대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이제 조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도 치고 그래요. 기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뭐 아시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조직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한 벤처 혁신 기업이 시총 자산 총액이 1조 원을 넘을 때 유니콘 기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상영 기준 세계에 불과합니다. 경쟁 상대국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상대가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현실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핀테크 기업을 아실 거고요. 미국 넘어가고. 자, 가파라고 있습니다. 가파, GAFA.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5대 기업, 가장 시총 1, 2, 3, 4, 5등을 미국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1, 2, 3, 5등만 제가 표시했고 4등 뺐죠. 4등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제가. 1등, 2등, 3등, 5등이 이 전부. 자, 1등은 애플입니다. 1136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70조입니다. 한 기업의 시총이 더 큽니다. 아마존 1028조, 구글 974조, 페이스북 요즘 고전하죠? 592조. 10년 전에 비해 이 가파의 기업 시가총액 합계는 무려 18배를 가량에 성장했습니다. 매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 배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자, 이 가파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세계적인 혁신 성장 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아주 혁신 성장이 매일같이 나는 곳이. 미국 전체의 소위 이 벤처 캐피탈의 무려 한 30-40%가 거기서 다 이릅니다. 다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1등에서 2등, 3등, 5등의 이 4대 가파라는 기업이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98년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이 두 사람의 창업자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여자친구 집 차고에서. 예. 자, 애플. 여러분들 휴대폰 뭘로 쓰세요? 네, 거의 다 삼성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삼성 걸 안 씁니다. 예. 이 애플은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죠? 그리고 워즈니악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집차고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마크 주거버그, 페이스북, 기숙사방에서 혼자 장난치다가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요즘에 유명한 회사죠. 자기 집 차고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기업을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 차고로부터 일단 여러분들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바탕이 그런데 집 차고였기 때문에 성공했을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들이 뭐였을까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 대표님이 비노바나와 같은 이렇게 음식도 하고 맛있는 뭐 술도 팔고 하는 이러한 이걸 무슨 업이라고 그러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술을 제조하는? 현악기 제조하는. 현악기 제조. 네네네. 자, 현악기를 제조하면 부자홍 대표께서 현악기 제조하는 업체 하나만 가지고서 성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적화. 그죠? 여러 업체들이 동일한 전문 업종의 여러 업체들이 한 지역에서 마구 집적돼야지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이 되는 거죠.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에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예.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 자동적으로 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제가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다음 장에서 나오는 건데 제 꿈은 충청권의 실리콘밸리만한 소위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예, 판사 출신의 저격수로 유명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당대표가 저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성상납인지 성폭력인지 그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또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만 좋으면 돈이 온다고 다 교수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돈 안 옵니다. 그대로. 예? 돈이 말이죠.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돈이 먼저예요. 그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없어도 후져도 이희성 교수님이 문화예술 쪽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아니 좋은 아이템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박범계라는 아주 거부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쏘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돈이 먼저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이 벤처 캐피탈의 생태계가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의해서 자본의 자동적인 어떤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완전한 미국식의 또는 서구라파식의 완전한 시장 자유로운 시장 질서가 되어 있지는 않고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국가가 너무 개입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본이
돈이 되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구자홍 대표가 만드는 악기가 돈이 되고 저거 괜찮은 것 같으면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이 눈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눈이 달리냐? 나하고 친하지. 나하고 커미션을 좀 잘 떼주는지 안전하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우리나라의 소위 창투사, 창업투자회사, 창투조합, 또 뭐 여러 가지 뭐 엔젤 투자 등등 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이 김동석 대표라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좋은 아이디어 저거 키워주면 돈 돼. 알아요. 그래서 김동석 대표한테 돈 안 씁니다. 왜? 나하고 안 친해. 둘째,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약간은 세금 빼고 뭐 와리 일본말 축구 같지도 않고 줘도 위험해. 나하고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안합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니까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좋아하시죠 아직도? 예, 대답이 절반밖에 안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갔는데 기업은행 서울에 거기 가서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돈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 예전에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아직은 달간 혁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그 눈이 똑바로 막혀가지고 될 사업에 제대로 꽂히면 그 나라는 성하는 겁니다. 흥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왜곡이 돼 있어. 예, 그렇죠? 왜곡이 돼 있어. 가장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은행, 금융권이 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뭐예요? 다 부동산 대출입니다. 미안합니다. 김동석 대표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돈이 없어요. 근데 저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담보로 잡고서 내가 은행 여기 뭐 지점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내가 여기 둔산 지점장이다. 저 아이디어는 내가 보기에 100억짜리 아이디어인데 내가 가난성 있게 저 아이디어를 내가 담보로 잡고서 없잖아요. 부동산 갖고 있는 집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없으니까 저 아이디어를 담보로 잡고서 내가 50억이라도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출 안 해줍니다. 왜? 위험해서. 예, 누가 책임져요?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아이디어가 산업화해서 사업화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야 기술 탈취, 뭐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거, 이 모방하는 거, 뭐 특허권 침해하는 거, 또 뭐 상표권 침해하는 거, 가짜 루비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면 여러분 뭐 외국 상품이긴 하지만요, 루비똥 그 수백만 원짜리 그 구찌백, 루비똥백, 뭐 루비똥 이거 이태원 가면 가짜가 넘쳐납니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 아주 기업적으로 팔아요. 단속해서 걸려요. 그거 구속 안 됩니다, 여러분. 벌금 뭐 몇백만 원 예전에는. 지금 좀 많이 세졌어. 이마만침 남의 사상과 남의 아이디어와 남의 꿈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미국식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냐고 관대했어요. 미국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는 반죽습니다. 그 기업이 완전 망해요. 예, 망합니다. 그거는 이성 대표한테 내가 사기쳐가지고 돈 1억 훔쳐가는 거, 사기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엄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 꿈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은행의 문턱을 대폭 낮춰서 대출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다. 제가 며칠 전에 대통령이 제가 한 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우리 국회 산자위에 법안 소위에서 한 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실제로 나흘 전에 국회 산자위의 법안 소위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발명진흥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발명진흥, 즉 여기 특허청에 특허 등록해낸 그걸 IP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IP.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은 이거 위험하잖아. 나중에 이게 막 깡통되면 어떻게 그 기업 망하면 어떻게 만약 그러면 다 손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대출해 준 거. 그래서 은행이 나중에 손실 처리할까봐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가 자금을 대가지고 하나의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은행에게 손실을 보상을 해줘요. 그 은행이 안심하고 100% 안심한 건 아니지만 50%의 리스크를 줄여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엊그저께 통과됐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됐지만 이럴 때 박수를 연락해 주세요. 자, 이래서 벤처 캐피탈이 해결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라는 훌륭한 대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지금까지 말한 기술 탈취가 절대 일어나서 안 돼요. 이 네 가지 요소인데요. 같은 얘기고요. 여러분, 이게 박범계의 꿈입니다. 예, 제 꿈이 제 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 충청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꿈이 되기를 저는 소망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절대 충청권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인들만을 위한 사업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충청권 한국형 실리콘밸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칭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적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동남아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쪽을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지대입니다. 마약지대. 네, 마약지대. 세계 최고의 마약지대. 근데 여기 제목을 서양 사람들이 골든 트라이앵글로 찍어요. 그렇죠? 황금의 삼각지대. 예, 마약이 좋은 거거든요. 마약쟁이들. 그죠? 거꾸로 마약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의 일자리 아니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의 메카를 여기다 만들자. 왜? 내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방 분권에 대한 강의를 언젠가 한번 저를 초청하시면 하면 기가 막힌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100대 대학, 뭐 대학을 서열할 수 없지만 100대 기업 무슨 뭐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울 수도권입니다. 예. 실리콘밸리요? 원래 우리나라 한국형 실리콘밸리 시작은 테헤란노입니다. 그죠? 근데 그 테헤란노에서 너무 좁으니까 이제 좀 확대돼서 나온 것이 어디예요? 판교입니다. 예, 판교. 그거를 확장해서 이리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즉 지방 분권의 실질적인 내용,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곳에 500만 명의 인구가 직접 가능한 메갈로폴리스,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 한 100km, 아래로 100km에 있는 그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정구역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청권에만 만들 거냐? 이것이 성공하면 호남권에도 하나 만들고 영남권에도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대한민국은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들만 1등 시민으로 대접받고 1등 국민으로 대접받고 왜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은 2등, 3등 국민이어야 되냐는 그런 문제의식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양한 것이 우리 대전에는 대덕특구라는 대덕연구단지라는 정말로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우리 대전 시민들도 느끼지 못하고 그 대덕특구 대덕연구단지에 종사하는 분들도 느끼지 못해요. 그 섬처럼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제 아들들을 데리고 카이스트도 가끔 가고요. 지금 내 애들이 대가리가 아니지 머리가 커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갈 시간도 안 되지만 우리 둘째 이번에 대학 들어간 그놈을 데리고 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카이스트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카이스트를 갈 때마다 이 좋은 대학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카이스트의 그 저명한 박사님들, 교수님들, 학생들이 쭉 우리 시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예? 그죠? 또 대덕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전의 자랑이고 보고다. 또 거꾸로 그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과 교류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선처럼 존재해요. 왜 그러냐? 대덕 특구는 특구법에 의해서 국가가 규율합니다.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예, 대전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근거도 없고 거꾸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예, 관계없는. 예,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카이스트 총장쯤 되면 정말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 지역에 제가 생각하는 500만 명의 메갈로폴리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저는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훌륭한 총장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글쎄 카이스트를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있고 카이스트 안에서 좋은 기술, 좋은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려고 하는 R&D에는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발전에 정말로 고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빅 골든 트라이앵글은 천안, 아산, 청주, 오송, 대전, 세종을 잇는 500만 규모의 메갈로폴리스를 만듭니다. 이 안에 정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만들자. 만약에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스몰 300만 명 규모의 세종, 오송, 대전에 이러한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자. 무려 투자 금액 50조. 스타트업 5만 개 규모. 1년입니다. 1년. 1년. 이 얘기를 제가 산자위를 가가지고 작년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사람을 뭐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사든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딱 해가지고 산자부 장관, 우리 대덕분입니다. 예. 한테 계속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답에 한 50% 정도 답이 나와요. 근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라는 산자부 산하의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의 사장은 주형철이라는 분입니다. 저하고 공동 연구를 지금 쭉 해오던 분인데요. 주형철 사장님이 원래 SK에 근무를 하시다가 거기 사장까지도 했고 뭐 실제로 일선에서 진짜 사업 경험이 있는 분이 그 벤처투자주식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그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성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 올해 혁신성장 8대 기업 부분에 8대 산업 부분에 혁신성장 산업 있잖아요. 바이오, 뭐 IT, 뭐 빅데이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8대 혁신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가 퍼붓는 올해 예산 규모가 5조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저는 세 발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옛날 박근혜 정부 때는 1조도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영철 사장께 이거 세 발이 필요하다. 1년에 50조 때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영철 사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의원님 말씀 됩니다. 말 됩니다. 제가 말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말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이분 말이 날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스타트업 5만 개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쓸모 있는 스타트업이 몇 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표님. 대략 더벤더머로. 우리 김동수 대표. 한 1000여 개 정도? 쓸모 있는 건 1000개밖에 안 돼요. 전체 스타트업 한 3,000개쯤 돼요. 다 두 분 다 맞으셨는데 쓸모 있는 게 1000개. 여러분,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북경에서 시작해가지고 항저우까지 북경, 상해, 항주, 소주 이 벨트를 정관 벨트라고 합니다. 이 벨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이 12,000개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물론 인구가 뭐 14억, 15억 되니까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경제 규모는 우리가 훨씬 GDP가 높잖아요. 1인당 GDP가. 중국 아이들은, 중국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만 부모로부터 받을 수만 있으면 창업을 한다. 중국 정부가 그걸 거적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5만 개는 우리 전체 5만 개니까 저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닙니다. 1년에 50조,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470조인데 50조 때려본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강바닥에 40조 때려봐도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50조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 돈을 쥐면 창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밥을 사 먹습니다. 소비를 한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을 보면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줬는데 왜 소비가 안 살아나나? 왜 소비가 안 살아나나?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기업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로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늘어나요.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 안 늘어나요. 안 써요. 예, 안 써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도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꽁꽁 아껴두고 그 장 깊숙한 데 숨겨놓은 현금이 많아요. 예,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있지 않지만 예, 그거를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숨겨놓는지 그냥 편하게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좋은 옷 사 입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예, 즉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젊은 애들 여기 30대 있어요? 20대는 없고 30대? 40대? 예, 왜 얼굴이 그래요? 왜 이렇게 젊어요? 예. 20, 30대에 돈을 50조를 국가가 투자한다.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돈 씁니다. 결혼합니다. 애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령사회고 저출산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 주영철 사장이 의원님 답변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뒤에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본인이 그쪽에 연구를 좀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죽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대전 분입니다. 대전에 주영철 사장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더라? 대신고등학교 나왔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대전 분이야. 그래서 내가 잘됐다고 그래서 내가 대전의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지금 이 골든 트라이앵글 이 한국형 실리콘밸리 사업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거기 조인해달라고 했더니 오케이한 거예요. 아주.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대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아 근데 이 양반이 그저께 대통령 경제부장관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예. 그분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의원님 뜻을 잘 알고 의원님 의지를 잘한다. 계획을 잘한다. 본인이 도와드리겠다. 저는 든든한 백을 지금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화산업,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관광, 스포츠 대전에서, 충청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제가 오늘 문체부에 근무를 하다가 제 비서관이 된 친구한테 오늘 강연 때문에 아니 내가 문화를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 문화. 예. 노래나 부르는 그 아파트라는 노래 부르고 뭐 건배 뭐 이런 노래 뭐 또 빈잔 뭐 이런 거나 부를 줄 알지. 야 대전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진흥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좋지. 좋아.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3D 업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반월공단, 안산공단 가면 일자리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산단이 일자리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안산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백화점 없어요. 영화관 없어요. 누가 갑니까? 요즘 아이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내 문화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이런 쪽은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호하는 산업 분야에서 내가 우리 신지에 있어 갔는데 그 친구한테 네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 국가는 준비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을 넣겠다. 제가 연구하는 그 50조는 국가 예산입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국가 예산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합쳐서 얘기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지금 불과 올해 5조 얘기하다가 지금 대통령께서 한두 달 만에 혁신 성장에 완전히 꽂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100조까지 말씀하시고 성장 지원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12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right now, ready go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돈은 준비되는데 신비서가 네가 만약에 문화예술관련 대전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넌 아이디어가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유통을 말해요. 유통? 뭘 유통할 건데? 문화 콘텐츠 해요.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야 유통은 기본적으로 유통에 전제되는 창작, 제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창작이 뭐냐? 그럼 그 창작을 담당할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창작을 담당할 인프라가 돼 있냐? 사람이 있냐? 이혜선 교수님 대전에 저런 연주가들 뭐 꽤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정말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수준의 연주 수준이 돼야지 상품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층위마다, 각 단계마다의 거기에 맞는 소비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뜨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를 들어 박봉계 TV 거기서 내가 한 몇천 명 정도의 나를 뭐라 그러죠? 유튜브 그 들어와 있는 뭐라 그럽니까? 회원이라고 그럽니까? 유저들이 있으면 내가 정치인이어서인지 문제지 정치인만 아니면 1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내 월급 가지고는 일도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내 재능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재능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No.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어야 된다? No. 그게 아니더라도 내 고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을 하고 싶다는데 네 유통에 전제되는 창작은 뭐냐? 그런 인프라가 깔려있냐? 인적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말물 이제 얘기를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진짜 우리가 문화예술 산업을 만들고 싶다. 정부는 준비되어 있다. 정부는 준비되어 있다. 돈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돈을 아무데나 줄 수 없다. 그래도 비교적 경쟁력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돈을 준다. 예, 옛날처럼 엄격한 조건이 아니고 이제 좀 조건들이 굉장히 유연해질 거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뭡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상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코스닥이 그렇죠? 코스닥 상장이라는 거, 벤처기업이 성공해가지고 코스닥 상장하는 요건을 갖다 놨습니다. 로비도 많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회인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부가 우리 선생님에게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기본 단위는 최소 5억은 줘야 돼요. 5억은 줘야 돼요. 5억이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데스밸리라고 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쟤네들은 왜 살아남느냐? 데스밸리 3년을 버텨내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다 3년 동안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3년 그냥 다
감가상각해가지고 그때 문 닫습니다. 이게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정부가 5억 원 지금 주겠다 하면 3년 버텨내가지고 그 5억 원을 장기에 갚고 장기 저리로 거의 뭐 무이자로 한 20년에 걸쳐서 갚고 20년 동안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네. 예. 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런 사람들 발굴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골든 트라이앵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북지사, 충남지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세종의 KTX 세종역을 만든다 보니까 충북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대야. 오송도 죽이는 겁니다. 제가 봐도 죽이는 거예요. 네, 제가 봐도 충북에서 난리 나죠. 왜냐면 제가 오송역에서 세종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세종역이 왜 필요하냐? 그 충북 사람들 할 말해요. 그런 말. 그런데 30만을 규모로 하는 세종시는 그렇지만 앞으로 50만이 되고 더 커지는 도시가 되면은 세종역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싸워요. 충청도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호남이나 영남보다 정치적 파워가 약해요. 근데 내부적으로 싸움까지 해요. 그럼 더 약해져. 똘똘 뭉치듯이 연철마당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4개 이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대전만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에 아까 제가 대덕특구라는 보물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지금 우리 대전 DCC가 있잖아요. 이게 작습니다. 부산에 가면 백스코라는 게 있고 대구에 가면 엑스코가 있고 일산에 KTX 있고 그렇잖아요. 인천에도 있죠. 이 규모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20km 내에 세계적인 5,000명 이상을 탁 수용할 수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DCC는 너무 작아요. 3,000명이 못 들어갑니다. 5,000명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이제 곧 착공할 겁니다. 거기다가 무역 전시가 뜯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백스코, 뭐 대구 엑스코보다 훨씬 큰, 훨씬 좋은 그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뭐냐?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동남아적으로, 동아시아적으로 국제적인 회의와 전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 오는 외국인 손님들 또는 타지의 우리 내국인들이 전시 구경하고 회의 참여하고 그걸 하고 돌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전은 올해 대전이 우리 허태정 시장이 대전 방문의 날을 정했어요.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비서관 보고 여기 와 있는데 너 대전하면 어디를 관광하고 싶니? 대전하면 관광지가 어디냐? 명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대전 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팔경이 뭐냐? 뭐 무슨 개족산 무슨 산 무슨 산. 나도 이 계룡산 자주 가고 개족산도 가고 뭐 가는데 내가 전국의 다른 산도 가봤는데 가을 되면 내장산 많은 데가 없고 지리산 많은 데가 없고 설악산 많은 데가 없는데 대전의 최고 관광 명소가 개족산이냐? 그죠? 또 5월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 대전 방문의 날. 대전에 랜드마크가 없다. 대전 랜드마크. 예, 도시로서 최고입니다. 서울서 오나 부산서 오나 광주에서 오나 대구에서 오나 저 강원도에서 오나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도시고 완벽한 과학도시고 완벽한 지식산업도시입니다. 지식산업까지는 아니고 아직 안 돼 있지. 예, 근데 볼거리가 없어요. 그 옛날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판사하다가 전라도 근무를 좀 했습니다. 서울, 전주, 대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대전의 리베라 거의 좀 길어졌죠. 대전의 리베라 호텔에서 유성 호텔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음식 컴플레인을 한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들으면 저 전라도 사투리를 쓴대요. 그래서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밥맛이 없는지 그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부자분들 칼국수. 그죠? 두부 두루치기. 그다음에 돼지 껍데기. 이거 참 문제다. 뭔가 보고 가고 먹고 가고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의료는 우리 이 대전 서구에 보면 저쪽에 탐방동에 병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 관광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곧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2022년인가 그때 완공이 됩니다. 저 유성 여기 저 다리 건너가면 뭐 수십층 규모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복합 정말 뭐 주거 지도도 들어가고 또 백화점도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 DCC가 새로 더 하나 추가되고 트램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또 이건 뭐 제 지역도 공약이긴 하지만 제 서구을에 가면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자연마당 또 수목원까지 한바 수목원까지 여기가 다 도로로 분절돼 있잖아요. 함께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브릿지를 연결을. 그래서 원스톱으로 딱 신발만 신고 나가면 쉬지 않고 원스톱으로 2시간짜리 코스 산책 코스를 만드는 트레킹 코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지난 정부 환경부 장관이 요 자연마당 개관하는데 저보고 보니 잠깐 좀 이리 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저 샘머리 공원, 저 보라매 공원을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대전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문화예술 산업 또 지금 즉시 머리를 써라, 머리를 굴려라, 그리고 돈을 당겨라 라는 말씀으로 대체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요. 제가 뭐 굳이 진행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워낙 뭐 달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님하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때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과감하게 손을 들으시고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질문과 대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과감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시가 그간 관광이나 교통, 특히 입지적 강점이죠. 그걸로 어부지 덕을 좀 본 그런 케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강점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관광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도 방문회 사업들을 좀 3년 확장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인 지금 선결과제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전 엑스포 부지에 들어선 스튜디오 큐브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집적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공간이 처음에 HD 드라마타운으로 올 때 저희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문화산업의 어떤 집적화된 산업 기능을 할 것이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1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 기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저 촬영 세트장이 오히려 노른자위 땅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의 요인이 발전이 저의 시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내려보낸 사업이라 대전시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앙 차원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의원님 오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게 예산이 700억이 들어간 곳이거든요. 저걸
가지고 온 이상은 저걸 파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걸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미스터 선샤인 같은 촬영지였잖아요. 여기 실내 촬영소로서는 아주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단히 잘 만든 곳이고 촬영도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이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대덕연구단지가 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세종 그리고 오송 오창과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차로 가면 30분 내에 다 도착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통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HD 드라마 타운 지금 정확히는 그 큐브라고 스튜디오 큐브라고 하죠. 저기서 촬영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촬영과 연결된 영상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어떤 그 관련 아이디어에 기초한 연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자꾸 창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한번 과감하게 저질러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고, 기사 보면 야외 로켓, 논산도 같은 미스터 선샤인에서 거기 야외 촬영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글쎄 그런 차원 예를 들어서 명량이라는 이순신 그 영화를 어디서 촬영했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 거 그것은 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 우리가 대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가졌어요. 과학, 교통, 아까 전시 컨벤션, 음식, 또 영상, 또 여기에 바이오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문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자에 이제 언론에서 터졌습니다. 그 사업을 10억짜리도 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반납을 하게 됐어요. 이달 말일자로. 그래서 언론에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시와 우리 진흥원 같은 시 산하기관이면서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유치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다 칼질 시켜놓고 나면은 이거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영기획단장 하면서 저걸 다 유치해놓고 지금 지역 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저 스튜디오 큐브를 어떻게 설계해놨느냐. 미국의 헐리우드처럼 중국이든 우리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오시면 촬영하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놨고요. 다만 제작 보호법에 의해서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육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문화에 문자도 모르는 시 자치과장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실내 촬영소를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산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관 산업이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스튜디오 큐브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영화 제작업자들이 영화를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를 써먹습니다. 써먹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자본 독립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스튜디오 큐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구경하는 것만 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연관 산업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전시가 지원을, 왜냐면 명분이 되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은 머리를 누가 더 많이 잘 쓰느냐, 그 경쟁 사회라고. 예. 저는 그 김동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서울에서 한 6년 있다가 대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전 자체를 되게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근데 참 아쉬운 건 대전은 정확하게 교통이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통에 대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저는 관광지를 계속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왜 관광지는 사실 서울과 부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교통이 좋은 거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관광을 먹고 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미슐랭 가이드처럼 미슐랭처럼 유명한 셰프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숙박, 지금 현재 대전에 숙박이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숙박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힐링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광을 내국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니 서울을 1박 2일 동안 한국에 4박 5일을 만약에 온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온다고 하면 하루는 서울 1박 갔다가 부산을 갈 수 있는 것은 대전이 유일합니다. 서울을 만약에 처음 입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 부산을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요원한 일인데 만약 대전을 첫 번째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서울을 갔다가 부산을 갈 수 있고 전주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계속 관광지를 개발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힐링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최근에 민간 최초로 그 세계 푸드 앤 뮤직 페스티벌 축제를 지금 기획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14,000명 정도 왔고요. 그 외부 지역에서 한 30% 정도 차지했고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2회를 맞이해서 5만 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민간에서 모든 것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산업화시키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데 실제 너무 힘들어요. 장소를 그래서 아까 그 스튜디오 큐브 같은 그것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 자체로는. 그래가지고 그 촬영하러 오는 분들이 그 호텔 숙박을 많이 해서 상당히 그 가동률이 높답니다. 또 벤처 기업이 생겨나고 또 아까 먹거리 또 볼거리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의료 관광도 말씀드렸고 대전은 그렇게 첨단으로 지금 아까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주. 근데 그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대전에 지금 우리 허태정 이번에 이제 예산 사업 이 보고를 보니까 이제 이런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그 사업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 역대 시정을 보면 이거는 어느 시장님이나 관계없이 대전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덜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서야 이 국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서야 예산 만들어서 이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고요. 또 첨단복합 산업단지 우리가 유치 못했죠. 예? 저 뺏겼죠 원주로. 그래도 대덕특구라는 우리 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창조할 거냐. 이번 허태정 시장의 그 사업의 1호가 재창조입니다. 이제 조금 역시 젊은 시장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마인드가 생겼어요. 근데 과거의 대전시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시정이었든 간에 주로 많이 뒤에 들렸던 것은 원도심 뭐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했죠. 원도심 필요합니다. 활성화해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근데 저가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첨단으로 가야 된다. 그럼 첨단으로 가려면 결국은 어느 쪽이냐면 대전을 놓고 보면 서쪽에 있습니다. 예, 서쪽에 있는데 지금 대덕 연구단지도 자꾸 그 지지난 정부 두 정부 때 바깥으로 많이 뺏겼습니다. 예, 광주, 뭐 창원, 뭐 이런 쪽으로 분원들이 생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지존이었는데 완전 연구단지로서는 R&D 특구로서는 지존이었는데 이제 그런 자존심도 뺏겨가고 있어요. 예, 있는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보고입니다. 아직은 보고예요. 그래서 여기를 키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대전 안에서만 키우려면 안 됩니다. 예, 대전과 세종, 오창, 오성 거기는 바이오라는 아주 직접된 곳이고요. 세종 행정복합도시고 세종은 행정으로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세종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고 싶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다수입니다. 인프라가 안 깔립니다. 먹고 살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전과 함께 합작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얻는 세수의 1순위를 원도심에 투자해 주는 겁니다. 원도심은 뭐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안 사시고 여기 동구나 중구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제2의 무슨 연구 무슨 특화 단지를 뭐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데 기존에 지금 대덕 연구단지도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쪼개가지고 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걸 더 키울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얻는 세수를 중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좀 키우고 전통 문화. 동구는 훨씬 더 삶의 질, 주택의 질이라든지 주거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보장해서 좋게 해주고 뭐 하는 그런 뭐 이건 뭐 대전 시장님이 하는 얘기거든요.